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시고요. 네, 오늘 복장도 너무 멋지세요. 네, 크리스마스 패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정말 저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위원장님 오늘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인터뷰 시작은 먼저 그냥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인사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 윤희숙입니다. 저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라는 거를 제가 제안을 해서 일을 맡았는데, 뭐, 복귀를 했다, 정치에 복귀했다 이런 거보다도 이 대선 기간 동안 어쨌든 일을 해야 되니까 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저 당원으로서 제 아주 중요한 의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77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저는 오늘 인터뷰가 기대됩니다. 정말 너무 저 자신이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자, 우선 위원장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내 기대. 이 네이밍도 굉장히 신선한데, 이거 직접 본인이 작성, 네이밍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제가 만들었고요. 제가 사실은 여름에 뭔가 좀 정책적인 아젠다가 주가 되는 대선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으로 제가 출마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제가 써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원래 그럼 본인이 지금 출마할 때 써먹으려고?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윤석열 후보가 좀 로열티 좀 줘야 되겠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네. 너무. 근데 뭐 이럴 때 아까우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네이밍을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도 상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캠프에서 뭐 이런 역할, 저런 역할을 제안했는데 제가 이런 걸로는 제가 도와드리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고사를 여러 번 했어요. 무슨 역할을 제안하셨는지 뭐 공개하실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죠.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아주 고위직을 제안하셨을 것 같은데. 네. 높다랗고 낮다랗고 뭐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거 별로 후보를 도와드리는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뭉갰더니, 그러면 스스로 한번 제안을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2페이지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누구한테 해준 겁니까, 그걸 선대위에? 그거를, 권성동 사무총장님한테 제출을 했죠. 그렇죠. 제출을 했더니 아마 그 안에서 이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괜찮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만들었죠. 그거 완전히 윤희숙 작품을 윤석열 선대위에서 쓰신 거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아마 공감하신 것 같아요. 과연 첫 번째 런칭하는 날 12월 10일로 기억합니다만 윤석열 후보도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원래 좀 서로 얘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은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근데 바쁘셔서 못 올 수도 있다라고 그쪽에서 얘기가 돼서 저희가 좀 긴가민가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확 돌연 나타나셨군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정말 여기 중요하니까 정말 내가 안 올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가요? 나중에 제가 전에 들은 말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처음엔 가져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 역시 윤희숙 위원장의 파워가 실감되는 그런 순간이고, 자, 그날 근데 굉장히 중요했던 게 아마 20, 30대 아주 셀프 디스를 마다하지 않겠다 해서 고충들도 얘기하고 쓴소리도 듣고 뭐 그런 걸로 시작하셨잖아요. 자, 한 열흘 동안에 지금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아무래도 초점은 청년이나 약자 이런 분들의 고충을 들어서 이제 정책에 반영하는 게 좀 목표가 되지 않나 싶은데, 한 열흘 정도 지금 위원회 하면서 그런 고충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내일이 기대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렇죠. 어떻게 하면 기대가 되냐. 이때까지 진전이 없는 이슈들을 해결을 하는 뭔가 진전을 만들자 이런 건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굉장히 세대 간의 갈등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앞으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들의 문제의식을 먼저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회 전체의 목소리로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이슈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당장 후보 모시고 일터 예를 들면 이런 꼰대 세대가 있고 젊은 세대가 있고 젊은 세대하고 꼰대 세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렇죠. 지금 꼰대가 하는 얘기를 대충 듣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아우 저 꼰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희 조카도 저에 대해서 이모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많은 사회적인 룰은 꼰대 위주로 이미 짜여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룰을 뭐 언젠간 바뀌겠지만 그 바뀌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그 고충이나 울분을 먼저 듣게 하고 그걸 털게 하고 거기에 대한 후보의 어떤 방향성을 내놓게 하고 그리고 이런 제도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쫙 털게 하는 이게 이제 다음 주 첫 행사예요. 이게 일터에서 생각하는 2030의 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수성, 합리성
합리성에 대해서 완전 세대 간 감수성이 틀리거든요. 합리성. 네. 젊은 사람들은 합리성이나 공정에 대해서 네. 꼰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거랑 완전 틀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쪽이 다른지 한 가지만 예를 그냥 들어주시면. 예를 들면 네. 젊은 사람들은 아주 대표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 네. 그러니까 우리 저 국회에서 일하다가 잘린 친구가 예. 이 행사에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상관한테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네. 물어보니까 그 4급 보좌관이 이 친구한테 그거 9급이 알아야 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넌 했다는 그냥 거예요. 하라면 그냥 해. 근데 그게 꼰대 감성이죠. 아, 왜냐하면 하라면 해, 이거는. 우리 그 경제개발 과정에서는 그렇죠. 리더가 시키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걸 따르는 게 그렇죠. 효율이었어요. 그게 맞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창의성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 시대에는 네.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해야지 더 잘할 수 있어요. 아. 시대의 합리성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그렇군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이걸 왜 하는지 저도 좀 알아야겠습니다거든요. 근데 50대 이 관리자들은 네. 그건 네가 왜 알아야 되니? 이런 거죠.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급여를 받아도 젊은 네. 사람들은 내가 왜 이 급여를 받는지 투명하게 설득하고 이해시켜 주세요라는 네. 그 감수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자 성과급 얼마 끝 이거죠. 그렇군요. 저도 이제 여기 지금 일하고 있는 젊은 작가분, 스태프분들이 제가 뭐 부탁할 때 반드시 이런 이유 때문에 좀 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군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물어보면 네가 그걸 왜 알아야 돼 이러지 말고 그렇죠. 찬찬히 네. 설명하고 네. 그게 소통을 서로 그 원활하게 하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까? 이걸 알고 있습니까? 네. 그거를 계속 열게 만들어야죠. 그분이라고 뭐 열려 안 있겠어요? 열려있다, 아직은 안 그럼요. 열려있다고 엄청나게 수직적인 기관에서 일하시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개혁 과제를 우리가 계속 하고 되도록이면 끌고 오려고 하는데 네. 맨 첫 시간을 그래서 일단 잡아다 놓고 쓴소리를 먼저 듣게 하는 걸로 시작을 한 윤석열을 거죠. 잡아다 놓고. 그렇죠. 표현이 아주 멋집니다. 잡아다 놓고 스스로 이렇게 만드는데. 아니, 아니. 뭐, 아니,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모셔다 좀- 놓고. 저는 이게 바로 지금 이것도 꼰대성 아닌지. 모셔다 솔직하게. 놓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건데 진짜 모셔다 놓고 다음번 첫 번째 때 보니까 굉장히 좀 충격요법을 주시려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니 그거는 첫 회 때 했죠. 첫 회 때 이미 했고 네. 그 젊은 분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거를 막 쏟아놨죠. 그날 제일 윤석열 후보가 좀 충격적으로 들은 말은 뭐였습니까? 그날 술 억지로 권하는 술 먹지를 부장. 권하는 부장. 꼰대. 정말 그 윤석열 후보 귀담아 들으시는 얘기 같네요. 그날 그거 한 방 먹였고, 그다음에 내일은 이제 또 그럼 뭐가 이번에 또 뭐가 나올 것인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일터에서의 공정에 대한 얘기니까 네. 아마 수직적인 그 직장 문화에 대해서 본인이 아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거기에 오시는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에 그런 그 불만을 많이 갖고 계세요. 뭘 해달라고 부탁하면 자기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예. 근데 당연한 듯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잡 디스크립션에 없는 일을 나에게 당연한 듯이 요구하지 마라. 아하. 그냥 미쓰김이 해줄래? 이러면 자기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부탁도 아닌데 잡 디스크립션에도 없는데 네. 당연한 듯이 그러지 말라는. 근데 이거를 50대는 상상을 못하는 윤리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매뉴얼에 있는 업무는 이제 요구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고 그거 이외에 잠깐 저거 하나 복사 좀 해줄래 뭐 이런 거 그거는 할 때는 부탁이 들어가야 되는 그때는 조금 미안한데 이건 가외 일인데 조금 내가 급하니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꼰대들의 네, 생각에는 네. 이런 거 없이도 다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간의 네. 감수성이 다른 거라니까. 굉장히 윤석열 후보한테 아주 속성 학습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소통 체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네. 보상 체계도 훨씬 더 합리적이어야 되고 예. 이런 보상 체계를 설명하는 뭐랄까요, 이 교섭 체계도 훨씬 더 투명해야 되고.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나이가 많죠. 조금? 아마, 조금 네. 그래도 그래봤자 한 3, 4년 차이는 나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는 좀 차치하고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좀 나름은 좀 젊은 사람들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봤는데 굉장히 꼰대로 낙인 찍힌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꼰대 아닐까요? 그냥 그 자체로 꼰대이기 때문에. 아니 네. 일단 굉장히 수직적인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날도 젊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꼰대 아닌 척, 친한 척 이런 네. 거 하지 말고 네. 당신 일이나 열심히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젊은 분들의 본질적으로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가까운 척 하는 게 더 거북하고. 그렇지. 네. 어른다운 어른으로 거기 계셔주세요. 그렇죠. 어른다운 네. 어른으로 당신의 일을 잘하는 롤 모델로 존재해 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 대통령이라는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그 꼰대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자, 그럼 꼰대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고, 당신 일을 잘해주세요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당신 일을 잘해달라는 그 일은 뭡니까? 지금 청년들이 요구하는. 그 잘해달라는 일은 뭡니까? 그럼. 그게 그날 나왔던 얘기가 딱 세 가지였어요. 첫 네. 번째가 어떤 먹고 사는 일을 해결을 해라. 제대로. 그렇죠. 뭐 네. 일자리 해결해라. 경제를 제대로 해라. 두 번째, 약한 자를 잘 보살펴달라. 그렇지. 세 번째, 지금 뭔가 사회의 원칙이나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거 바로 잡아달라. 어.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딱 아니, 나온 너무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똑똑하고 핀셋처럼 문제를 집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세 가지는 근데 사실 다 경제라든가 분배 문제, 또 맨 마지막은 아마 법치 문제 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야말로 경제 성장과 분배의 문제 그렇죠. 같아요.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전문가시니까,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윤석열 후보가 그 문제를 풀매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 어떤 그 보조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관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름. 뭐 보관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그 순차적으로 아마 네. 계획이 나올 예정인 것 같아요. 연초에. 연초에. 네. 거기 그러면 우리 윤희숙 위원장의 의견과 입장이 들어간 그 내용도 나옵니까? 그 경제와 뭐 앞으로 어떻게 분배 될지 문제. 모르겠으나 네. 제가 워낙에 늦게 조인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근데 앞으로 뭐 계속 얘기가 들어가야죠. 근데 지금 이제 연초에 나온다면 한 열흘이 채 안 남았는데요. 이 안에 좀 나름의 의견이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연초에 발표되는 정책에, 특히 경제 정책에는 우리 윤희숙 정말 훌륭한 그 국민의힘의 경제 병기에 입장이 들어가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훌륭한 분이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겸손하신 말씀 같고. 그럼 훌륭한 분 중에 하나시니까 들어가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보는데 만약에 우리 윤석열 표 하여간 경제 정책에 딱 한 가지 이거는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게 있으면 오늘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필요한 질문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네. 아니 뭐 저는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다뤄야 되는 어떤 노동 시장에 대한 것도 사실 그 중에 하나인데 네. 뭔가 기업하는 사람 그리고 뛰는 사람들 경제 주체들이 뭔가 해볼만해 이런 네. 느낌을 주는 네. 그런 느낌을 주게끔 하는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경제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좀 족쇄 풀고 내가 뛰어볼만 하겠다. 그러니까 경제를 한다는 게 꼭 큰 기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큰 기업을 하는 사람 포함 네. 그리고 이 젊은 분들이 나가서 창업하는 사람들 네네네. 그리고 월급쟁이 하는 사람들 소상공인 이런 분들 네. 모두가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삶을 읽을 수 있어 이런 느낌을 주게끔 그럼 이 하는. 정부 동안에는 그런 느낌을 전혀 지금 못 주거나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정부 동안에는 사실 그런 느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그렇죠. 제일 중요했던 게 이 정부 동안에는 뭔가 경제 원리가 네. 제대로 작동한다는 느낌을 주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일단 부동산이 너무 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일단 완전히 여기 목까지 허덕허덕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네. 자산 격차가 벌어져가지고. 집 못 구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는 이제 뭐 거의 절벽에 아니 꼭대기에 도달했는지 막 이제는 뭐 매수가 급감을 하고 뭐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건 맞아요. 문재인 정부 동안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서. 천장에 닿았다.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그게 이런 떨어지는 추세가 한동안 계속 될 거냐 아니면은 상승세가 또 될 거냐 여기 대해서는 이견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좀 더 두고 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자, 적진을 한번 보자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연일 지금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경제 정책도 하고 뭐 심지어 뭐 게임 뭐 하는 커뮤니티가 가지고 뭐 오늘 막 또 20대 표심도 지금 막 또 자극을 하고 굉장히 막 여기저기 열심히 뛰어다니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이재명 그 정책이나 행보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시던데 뭐 그래요? 야바위, 알바가 파전 뒤집다가 뭐 실수하는 거 뭐 등등 아주 굉장히 창의적인 표현들이 나오시던데 네. 저는 그게 단순히 그 눈길을 끌려고 그런 표현이 나온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날카롭게 찝다 보니까 그런 재밌는 표현이 자연스레 발생한 건 아닐까 하고 해석해봤어요. 네.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된 어떤 배경은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재명 후보는 네. 제가 볼 때는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네. 어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전혀 기억을 못해요. 중요한 얘기다. 근데 이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가에 그렇죠. 대한 국민들이 그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분이 몇 년 내내 얘기했던 게
부동산으로부터의 소득은 불로소득이고 그 불로소득은 기본적으로 다 뺏어야 된다 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아무런 게 변한 게 없는데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금 밀어주겠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게, 그렇죠. 이거 왜냐하면 이 사람의 철학이 뭔지를 알아야지 사람들이 이걸 중과를 유예해주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그렇죠. 예측 가능성에 대한 그렇죠. 문제예요. 네네. 그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지 시장을 예측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 지도자의 어떤 인격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정책의 효과에 대한 문제이기도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지금 모든 면이 다 마찬가지예요. 뭘 얘기를 하면 그냥 호떡 쥐듯이 마구 그렇죠. 뒤집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는 것도 되고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이게 효과가 있을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파전을 끊임없이 뒤집는 느낌? 이런 느낌이죠. 참 이번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그저께 왜 마이클 샌델 교수하고 이 대담을 하고 그걸 굉장히 이제 좀 어떤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공정하다는 착각을 뭐 본인이 열심히 읽어갖고 이걸 갖고서는 샌델 교수랑 해가지고 아 공정에 대해서 이번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윤희숙 위원장께서 푹 하시면서 코미디다. 이거 굉장히 이 표현도 또 저는 아주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보면은 그냥 단순히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고 정말 나름대로 그걸 보니까 정말 이런 표현을 써서라도 저걸 비판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전 이런 좀 절실한 어떤 의식이 좀 드셔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 왜 그게 코미디라고 보셨는지.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그 샌델이라는 분이 참 저는 그분의 강의를 굉장히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 들었는데 그렇죠. 굉장히 사람이 선해요. 예. 굉장히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되게 이렇게 좀 현명하고 선하신 분인데 이분을 띄워주려고 이재명 씨를 띄워주려고 네. 공부 하나도 굉장히 무식하고 공부 안 해도 할 수 있는 질문을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정치인한테 어떤 정치인도 할 수 있는 질문을 그렇죠.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 아. 정말 대담처럼 보이려고. 그 질문이 뭐냐면 왜 젊은이들이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고 이 분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수단으로 자꾸 그 의존을 하냐. 왜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지 않느냐. 네. 그럼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재명 씨가 그 대답을 안 하고 대답을 안 하더니 시간이 화살처럼 흘렀군요. 이러더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너무나 무례한 짓을 한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네. 그분이 굉장히 그 질문을 공을 들여서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난처하지 않으면서 뭔가 그렇지. 이 사람이 대답하면 이 사람이 뜰 수 있는. 그렇지. 그리고 굉장한 세심한 질문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무식해도 할 수 있는 질문. 어떤 정치인도 할 수 있는 대답을 그러니까 던져준 거죠, 그렇죠, 사실. 던진 거지. 근데 이분이 시간이 화살처럼 흘렀네요. 그랬더니 나 정말 너무 그러니까 그때 이른바 푹 하고 터지셨군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담이에요. 상대방이 묻는 건 하나도 대답 안 하고 자기만 계속 질문하는 이런 건 대담이 아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사람을 부르고 저 화상 통화를 해서 그 세계적인 석학을 불러다 놓고 대담이라는 쇼를 한 건데 정말 대담 같지 않은 걸 한 거죠. 근데 그것은 뭐 작은 코미디인데 큰 코미디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코미디는 샌델이라는 분이 요즘에 한참 하시는 그 공정이라는 착각이 정말 중요한 화두를 던진 거예요. 뭐냐면 이게 세상이 점점 지금 이렇게 나빠지는 이유가 성공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한 덕이라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뒤에는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고. 그럴 수 있겠죠. 네.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좋은 배경 속에서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유리하죠. 그런 분들이 자기가 타고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가진 거는 생각 안 하고 내가 더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세상의 어떤 구조적인 불균형이나 불평등을 인지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개선되기가 어렵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우리 이재명 씨가 거기에 대해서 막 공감하는 척을 하는 게 저는 코미디처럼 느껴진 게 본인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엄청 비천한 출신이라고 자기 주변은 다 더럽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내보인 거예요. 1950년대 초에 우리나라 대학 그 등록률이 2%예요, 2%. 이재명 씨 아버님 세대에서 대학에 등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세대의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그 영남대학교 전신 법대를 중퇴하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엘리트예요. 그렇네요. 대학의 물을 먹을 수 있었던 분이 아버님이라는 거는 그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뭐 무식하거나 이런 집안이 아니라는 거.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학식을 가진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그런 집안의 모든 가족 구성원을
비천하다고 깔아뭉개고 나만 잘났어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샌델 교수가 얘기하는 성공한 오만한 자, 네. 세상을 아주 네. 나쁘게 만드는 자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이 마주 앉아갖고 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네, 네. 저는 샌델 교수가 되게 착한 샌델 분이. 교수도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이분이 자기 가족을 내 비 책에 내 책에 바른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전혀 그렇지 않게 얘기하니까 몰랐겠지. 세상에 네. 어떤 지도자가 자기 가족을 비천하다고 깔아뭉개고 자기만 올려요. 다만 요거 저 100% 공감합니다만 다만 이재명 후보는 우리 아버지가 대학 나오고 그 시대 엘리트 있던 건 맞다. 근데 이분이 아까 이분이 직접 밝혔듯이 무슨 뭐 도박이니 뭐니 해가지고 집안이 망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 대학 나온 건 있는데 이후 집안이 망해서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렵게 뭐 소년공도 하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내가 정말 비천하게 살았는데 나름 열심히 해서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생님 네. 비천이라는 말 자체가 나는 가난했다는 말은 뭐 되지만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천해요? 맞는 얘기고요. 그분은 네. 자기 가족을 천하다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너무 이상한 분이고. 맞습니다. 다만 그러면 약간 말을 바꿔서 그 비천하다는 표현 자체는 분명 문제가 있어요. 다만 어쨌든 가난하게 지낸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뭐냐면 환경적인 요인을 얘기할 때 돈이 없다, 가난하다라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휴먼 캐피탈이에요. 아, 네네. 밥 먹을 때 어떤 대화를 하고 네. 그 아버님이 배우신 분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네, 그 네. 지적인 수준을 가졌는지가 네, 네. 자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그렇군요. 배경이에요. 네, 네. 근데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얘기하고 그렇죠. 나는 정말 비천한 가운데서 아. 내가 얼마나 뛰어나냐고 얘기하는 게 바로 샌델 교수가 얘기하는 오만이에요. 공정하다는 오만. 바로 그렇니까 쉽게 말하면 적어도 이재명 후보는 딴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대학을 그 당시 어려운 그 정말 일반인들은 많이 못 가는 그 대학에 늘 나온 굉장히 드문 분이었다는 거. 그렇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벌써 그 어떤 선딜 교수가 말하는 그런 모델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환경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문제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고. 자,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정말 또 아주 재미있는 제가 영상을 오늘 하나 봤습니다. 아마 그 위원회 쪽에서 제작한 거라고 보내주셨어요. 누가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보고 우리 거기 위원님도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걸 우리 보고 한번 그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번 영상 보여주시죠. 네, 위원님. 표정이 너무 귀여우세요. 이렇게 딱 팥색에 싹 동이 떨어뜨리면서 짓는 표정이 너무 귀여우신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1차적인 이해는 조금 갑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이거 그야말로 팥색에 넣어서 그냥 작작작 갈아서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까? 예. 아니, 이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게 통상 딱 들어서 포퓰리즘이라는 걸 알기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워낙에 지금 맨날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가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영상 챌린지 공모를 했어요. 젊은 분들한테. 젊은 분도 아니고 자영자분들도 그렇고 네네. 삶 속에서 네네. 내 삶 속에서 이런 공약이 얼마나 허망하고 분노를 일으키는지를 자신의 사연을 보내주세요라는 공모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광고를 보낸 거예요. 먼저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그 허구적인 공약을 찢는 걸로 시작해서 2분에서 3분 정도 본인의 분석 또는 본인의 울분을 보내주세요라고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모 광고예요. 보내달라라는 네. 거. 그게 먼저 우선 우리 이준석 대표 또 우리 윤 의원님, 위원장님, 또 원희룡 지금 또 전 지사. 네, 세 분은 각각 하나씩 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유준석 후보 제가 색깔이 좀 어두워서 안 보였는데 이준석 후보 대표가 든 거는 뭐죠? 이준석 대표가. 포퓰리즘이었던 것 같아요. 포퓰리즘이고. 저는 기본소득. 그다음에 우리 원희룡 선배님은 기본 주택이었어요. 아주 영혼을 담아서 찢으시더라고요. 아니 세 분 다 굉장히 아주 절실하게 하시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귀여운 표정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팥세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팥세기요? 다른 두 분은 손으로 찢잖아. 근데 우리 윤 위원장님만 팥세기 우아하게 좀 집어넣잖아요. 아주 인상 깊었거든요. 이 손으로 찢는 퍼포먼스 대신 팥세기를 택하신 이유는? 아니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까 옆에 팥세기가 있더라고요. 즉석에서 머리가 딱 그렇죠. 돌아가셨군요. 네, 너무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도
본인들이 기본소득 좀 후퇴했잖아요. 어떻습니까? 후퇴 안 했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파전 뒤집기가. 그렇네. 국민이 원하면 절대 반대하면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예. 다음 자리에 가서는 자기 절대 후퇴 안 했다고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타겟이라서 지금 입장이 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참 걱정이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것을 추적하고 있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대선이 약 80여일 남았는데, 우리 내기대에서는 아까 말한 그 이제 윤석열 후보 직접 현장에 가서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탁 충격요법도 주고 깨우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거 이외에는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지금 기획하고 있는 또 무슨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면 한 가지 좀 소개시켜 주시죠. 저희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런 뭔가 좀 생각을 깨우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모아내는 이런 게 있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 교착돼 있던 개혁 아젠다들에 대해서 생각을 모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번에 노동개혁하고 연금이라든가 부동산, 네. 교육개혁 이런 개혁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먼저 펼치고 네. 후보의 방향성을 보이고 그리고 기성세대의 생각을 거기 더해서 예. 이 나중에 공약을 거기에 싱크로시키는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거죠. 뭔가 큰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언제쯤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매주 나올 겁니다. 매주. 이제. 네. 그러면 지금 이제 12월 10일 출범하셨으니까 첫 번째 작품 나온 건가요? 어떻게 지금? 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노동에 대해서 하는 거죠. 야, 제가 마침 수요일 방송이 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그러면 수요일마다 화요일에 주로 나올 것 같아요. 화요일에 나올 걸 수요일 날 가급적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후보 일정 때문에 매주 달라요. 네, 그렇구나. 지금 윤석열 후보가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외우기가 어려워. 지금 위원회가 제가 뭐 수십 개 달하고 조직도 그리기가 어렵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그런가 봐요. 근데 저희도 아주 말단의 외곽의 조그만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가 뭐가 있는지 우리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아주 조그만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근데 저는 오늘 재밌는 게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슬림화하겠다고 했고 네, 그립을 꽉 쥐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러시라고 했다. 뭐 이게 지금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밖에서 기자들이 볼 때 사실 걱정하는 게 겁니다. 너무 조직이 저는 놀랐습니다. 옛날에 누구죠? 그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뭐 엄청 방만했던 걸 그나마 메모드가 뭐라 그래? 코끼리를 줄였던 그리고 털 깎았다 뭐 지금 이러는데요. 지금 여전히 코끼리고 메모드가는 너무 커요. 여전히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윤희숙 위원장님의 위원회는 꼭 필요한 거고 진짜 이거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 거 한 몇 개만 남기고 좀 다 좀 어떻게 그냥 건설적 흡수 통합 어떨지 어떻게 보세요? 이 선대위 슬림화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판단을 할 정도로 그게 자기가 있는 위치에 눈높이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말 미간 말찍에 있기 때문에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저는 그냥 송아지 한 마리만 지금 키우고 있기 그럼에도 때문에. 불구하고 지금 볼 때는 언론이 이제 주목하는 정도라든가 또 후보가 또 나름 여기에 대해서 기울이는 어떤 그 관심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후보도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느낌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오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후보님의 그 일정에 이걸 낑겨 넣어서 오시게 하는 거는 전쟁이에요. 요즘 그렇군요. 후보 쟁탈전이군요. 그럼요. 네.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른바 오늘 성공하는 위원회도 있고 이제 물 먹는 위원회도 있고. 그럼요. 그리고 어떻게 재수 좋게 딱 낑겨 넣는 거죠. 이거는 뭐 모든 캠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렇겠네요. 네. 그래도 저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내심, 뭐냐면 직속이잖아요. 직속은 얼마 안 되잖아요. 저 직속 아닙니다. 직속 아니에요? 직속 직속으로 들어오면? 저는 완전 외곽. 그럼 지금 라인이 어떻게 선대위. 선대위 아니, 라인으로? 그럼 김종인 라인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누구 라인이라기보다 그냥 선대위 안에 있는. 참고로 참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굉장히 그 윤희숙 의원님 좋아해가지고 그 초반에 왜 좀 결합이 안 됐을 때가 있었잖아요. 좀 서로 밀당하시고 이제 들어오나 마냐 할 때. 그때 이제 그런 밀당의 한 원인이 우리 윤희숙 위원장님한테 좀 제대로 된 자리를 줘라라고 김종인 위원장 쪽에서는 그랬고, 근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당연히 쓰고 싶은데 다만 자리의 급이라든가 이걸 놓고서는 조금 좀 뭐 생각할 여지가 있다 뭐 요래서 이제 조금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아니 저는 뭐 그런 밀당을 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윤희숙 위원장님은 밀당하신 게 아니고 김종인하고 이제 윤석열 고공 밀당이 있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두 분 다 좋아하는데 다만 이제 자리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분들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저는 모르고 저한테 중요한 건 저와의 인터페이스에서는 네네. 자리에 그분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어떤 역할을 할 거냐를 가지고 그렇죠. 얘기를 했고 네. 그 역할이 실제로 높은 자리였던 적도 있고 낮은 자리였던 적도 있지만 제 관심사는 그게 후보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인지만 저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높든 낮든 제가 볼 때 이거는 내가 후보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고사를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거고. 그렇죠. 네. 자, 돌아온 이재명 저격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9일 동안에 이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이제 만들어주는 측면하고, 그다음 이재명 후보의 이제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저격하는 측면 두 가지 그야말로 쌍포로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후보를 가장 잘 이렇게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제가 밖에서 봤을 때 캠프에 비어 있는 곳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어떤 네. 미래 정책이었어요. 정책은야 뭐 백수십 명이 지금 그렇죠. 만들고 계시니까 예, 예. 그것의 어떤 미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서 후보의 어떤 그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그렇죠. 그런 역할.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겠다고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네. 이걸 만든 거고 그렇죠. 그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이재명 씨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구태예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굉장히 책임 정치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네. 이렇게 매일매일 호떡을 이렇게 뒤집고 그렇죠. 계시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런 면을 이런 우리가 하려고 하는 미래 비전, 미래 이미지 네. 속에서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반면 교사적인 측면으로 네, 네, 그러니까 파지티브한 얘기를 하면서 네거티브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역할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요.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고요. 이건 가외로 이재명 후보에게서 그냥 가외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이상하게 이재명 후보 주변에 있던 이러면 대장동 관련 인물들이 자꾸만 연속으로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한기 씨, 오늘 김문기 씨. 너무 무섭죠. 무섭다. 예. 저는 너무 무서워요. 왜 어떤 점에서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섬뜩해요. 으시시하고 섬뜩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수사의 영역이라서 뭐라고 하기는 뭐한데 네. 왜 사람들이 자꾸 죽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아니 뭐 이재명 캠프뿐만이 아니고 네. 그쪽 분들이 네, 다 민주당에서 민주당 계열에서 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섬뜩하다고 느끼시는 심정에 저도 좀 이해가 갑니다. 자, 위원장님 정말 또 하나 저희가 신선한 충격이 바로 이제 9월달에 부친 농지법 위반 논란인데 사실 민주당 지금 의원들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그리고 심지어 지금 뭐 기소도 되고 막 뭐 어떤 분은 지금 드디어 약식 명령 내려서 사실상 사기범 선고를 받았어요. 자, 그런 분도 지금 계속 그냥 의원직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쉬워하는 분도 많아요. 어떤 좀 너무 섣불리 던지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네. 일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시하는 게 뭐냐에 대한 문제고 네. 의원직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붙잡고 계시는 게 맞는 네, 거고 네.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가 중요했길래? 제가 그 정치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공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건데 네. 그 입 바른 소리가 무게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무게를 가지려면 네. 어쨌든 가족이 연루된 의혹에 있어서 네. 잠시 몇 달이라도 네. 몸을 사리는 기간이 있어서는 그 입 바른 소리라는 게 앞으로 내 인생에서 무게를 충분히 못 가질 거다. 네. 그 무게를 갖기 위해서는 어쨌든 가족이 연루될 그 의혹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무겁게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한 거죠.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국민한 사람으로서 큰 박수를 보냈고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굉장히 아마 정말 뭐를 씹는다는 표현, 수검댕을 씹는 듯한 굉장히 아주 속이 쓰린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의원님도? 아니, 저는 그거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를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네. 그게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는 일종의 어느 당을 막론하고. 혹시 이제 사퇴하는 과정에서 사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혼자 너무 잘난 척 하시는 거 아니냐라든가 이런 좀 반응 들으신 게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들은지는 않고 우리 당에서 들었죠. 거기서 너만 잘났냐? 그러니까 약간 그런 단어? 그런 비슷한. 여기도 그럼 찔리는 분들이 있었다니. 아니, 꼭 찔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행태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저같이 행동하는 그런 그 행태를 좀 고깝게 보시는 그런 발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네. 저는 그런 발언을 제가 끌어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바람직합니까? 세상이 조금 좋게 변할 때는 마찰이 있어야죠. 바로 그겁니다. 저 공감합니다. 지금 공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도 시끌시끌하잖아요. 막 대표랑 최고위원 싸우고. 그것도 같은 범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그걸 해석할 능력이 없는데, 네. 일단은 지금 너무 죄송하고요. 네. 우리 지지자분들께, 그리고 네. 이게 정권 교체를 이렇게 열망하는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고, 네. 근데
조속히. 왜냐하면 네. 이런 국민들의 열망을 의식하면 네.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겁이 나서라도 계속 그렇죠. 그러지 못할 거라고 예. 생각해요. 정말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래 못 예.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그렇게 막 그 네 분 계속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못 버티죠. 이거 죄인이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은 정말 국민의힘 분들이 꼭 좀 가지셨으면 하고 그 9월달에 사퇴하시고 이제 12월에 일종의 좀 어쨌든 선대위를 통해서 이제 정치 활동이라면 이제 활동을 재개하신 건데 석 달 동안 나름 성찰과 이제 좀 휴식의 시간을 가지신 거잖아요. 뭘 하고 지내셨어요? 그리고 또 뭐 그 사이에 얻은 어떤 깨달음이나 좀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 가지. 아, 네. 깨달음이요? 아니, 뭐, 일단, 저, 많이 잤고요. 아, 많이. 아니, 의원 때 잠 많이 못 자시는 아, 거예요? 저는 저 직장 생활하면서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을 했는데.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아침형 인간인 줄 알았는데. 네. 별로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되게 강요된 아침형 그럼 인간이었던. 의원 때는 몇 시간 정도만 주무신 거예요, 그러면? 한 5시간, 6시간? 근데 제가 아침 잠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근데. 그래서 근데 야인이 되신 다음에는 뭐 한 8, 9시간 주무신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늦게 자고 늦게 늦게 일어나는. 나오거든요. 예. 근데 뭐 이것저것 많이 보고요. 네. 생각을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무슨 그 생각의 결론이 있다면? 아, 생각을 뭘 했더니 뭐 지금은 뭐 대선 돕기로 한 거니까 그렇죠. 77일 동안 네. 열심히 네. 하고 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지금 뭐 자세히 밝히기는 좀 뭐한데요. 네네.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때 의원직을 내놓을 때는 네네. 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네. 저한테는 그게 외길이었어요. 아. 이걸 안 하는 길을 네. 상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네네네. 왜냐하면 앞으로도 입 바른 소리 하고 살려면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걸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큰 고민이 없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굉장히 저한테 그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네. 정치를 한다는 것이 어떤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흔치 않은 일인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흔치 않은 일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정치라는 것이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를 추구하거나 추종하는 것이 메인 중요한 길이었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이것을 내건 것에 대해서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 굉장히 명시를 한 거죠. 아우, 정말 큰 깨달음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원래 저는 위원장님이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의 발현이라고 아니에요. 생각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그렇지 명시적으로 않았습니까? 저는 정치가 뭔지 몰랐던 사람이고. 네. 근데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모르는 일을 저질러 놓고 네. 내가 한 일이 그런 거구나라는 그렇죠. 거를 예. 알게 된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된 건데 사후적인 인식인데 네. 저는 그게 애초에 내재되어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쪽에 이미 다 준비가 돼 계신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그럴 보는데 수도 있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사소한 그 눈앞에 이제 소리는 버리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정말 큰 정치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 그 유럽의 말입니다. 정말 위대한 지금 총리로 꼽히고 있는 분들이 바로 메르켈 독일 총리하고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가 있는데 두 분 여성으로서 말이죠. 자, 혹시 두 분 뭐 좀 아실 테니까 만약에 여성 정치인이신데 이렇게 좀 두 분 중에서는 누구를 좀 좋아하세요? 좀 끌리는 분이 있습니까? 메르켈과 대처 중에. 네. 두 분을 적절히 섞은 모델? 아니, 그렇습니까? 메르켈과의 장점과 대처의 장점. 예. 정말 보니까 꿈이 크시고 안목도 크시고 맞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볼 때 그게 정답이죠. 뭐 그건 정답인데 근데 아무래도 보수 정당 쪽이시니까 대처 같은 강단. 강단은 가치. 굉장히 중요한데 네. 메르켈 같은 그 소통과 인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강단과 소통. 왜냐하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다원성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 대처 여사는 사실 그 다원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면은 좀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비타협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요즘에 비타협은 자기 마음속에서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주변하고는 굉장한 타협이 필요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약간 메르켈에도 가까운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섞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마음속에서 타협이 마구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점에서는 또 대처가 필요하다. 그렇죠. 마음속엔 대처. 그렇죠. 밖에 사람 만날 땐 메르켈. 그렇죠. 최고의 조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윤희숙 위원장을 모시고 메르켈 대처를 떠올렸는데 그 조합을 떠올려 보는 제 마음이 아주 기쁜 것 같고요. 자, 위원장님 그러면은
딱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오늘 보니까 근데 지금 위원장님 나오시는 걸 좀 시기하는 분들, 특히 이제 민주당 계열 분들은 정치 재개, 아니 의원직 던지고 뭔가 뭐 폼 잡더니 지금 정치 뭐 석 달 만에 재개하냐, 이거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이건 이제 이런 분들의 이런 비판 저도 뭐 좀 공감하지 않습니다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니 저는 당원이니까 당인으로서 당연히 대선 때 돕는 건 당연한 그렇죠. 거고요. 네. 뭐 그분들은 제가 반갑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정치인으로서 뭘 제기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제기했다. 그럼요. 네, 저는 그건 일하러 나온 건데요. 뭐. 그렇죠.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국민의힘 집권을 위해서 이제 애를 쓰셔야 그렇죠.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좌우지간 위원장님 이제 그 선거가 근데 끝나면 저는 이번 대선 때 이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한다면 저는 그 집권에 상당한 공을 우리 윤희숙 위원장님도 세우실 거라고 세우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면 그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부족한 부분, 경제 정책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본인이 꼰대라는 인식을 좀 더 리얼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역할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관측을 하는 분도 있고요. 만약 집권한다면 또 본인도 뭐 단순히 그때 이제 윤석열 정부를 넘어서 정치인이시니까 한번 포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포부와 전망, 본인의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서 좀 그래도 워낙 좋아하는 분들 많으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거. 자, 윤석열 정부에서 뭐 입각이라든가 뭔가 역할을 해볼 생각이 있다. 또는 그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 지방선거에서 뭔가 역할을 해볼 생각이 있다. 아니면 그러니까 일단 제가 저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 자리를 어쨌든 제 네. 성질을 못 이겼든 긴 뭐 신념이든 네. 그거를 내려놓은 사람이잖아요. 예. 저는 그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지만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비판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자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네. 굉장히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관직을? 그래서 저는 네. 그 관직에 대해서는 그럼 선출직이나 임명직이나 두 개 다 네. 생각이 없고요. 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막 중단했던 것이 그런 거예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그리고 젊은 정치를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예. 상당한 그 자극을 주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아, 멋집니다. 네. 네. 누가 그 자극을 그걸 깨달은 사례 하나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말을 했길래? 젊은 분들이 저한테 네. 많은 연락을 주고요. 네. 도와주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뭘 어떻게 돕겠다? 그러니까 뭘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원래 유튜브를 하고 있었지만 네.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글을 쓰는 그 뭐 잡지라든가 예.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네.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또는 네. 자신의 담론에 우리 사회의 담론을 만들고 싶어 하는 네. 젊은 친구들이 그 자신의 생각을 갈고 그것을 세상에 더 표출하고 싶어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데 제가 어쨌든 얼굴이 좀 팔린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제가 좀 기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담론을 가지면서 어떤 우리나라의 보수 정치 또는 자유주의 정치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를 국민들이 생각을 정립하는 그 과정을 또 돕고 싶고. 뭔가 우리 윤희숙 위원장님은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뭐 나라 정책이라든가 나의 자기의 미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각하고 나름의 어떤 생각을 하는 좀 그런 국민으로 이렇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은 거 그게 같아요. 우리 정치인 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생각하는 국민들이 국민. 그러니까 우리 4년 반 전에 보수가 괴멸했다고 민주당에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괴멸한 이후에 괴멸했다고 그분들이 얘기했지만 그들의 주장이죠. 네, 근데 네. 지금 어쨌든 지금 와서 저 보수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욕을 하는 걸 들여다보면 텔레비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변하지 않았다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국민들에게 되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변하셨냐? 아, 국민들께서는 정치인을 평가할 때 어떤 원칙과 기준을 지금은 갖고 계시냐?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입만 열면 자동으로 거짓말하는 정치인들 이런 분들 지금 4선 5선이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런 분들을 그럼 앞으로는 절대로 뽑지 않겠다고 혹시 원칙과 기준을 새로 가지고 계시냐? 네. 저는 국민이 원칙과 기준을 세우지 않으시면 정치는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각각이 정치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확고히 세우고 네. 생각하는 방식을 공유하지 않으면 네. 우리가 굉장히 선진적인 나라로 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과정을 가고 싶어요. 멋집니다. 우리 그런 윤희숙 위원장께서는 그 연희 정치인과 달리 쌍방향 변화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도 변하겠지만 국민 여러분도 변화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변화하는데
내가 돕겠다. 뭐 같이 변하는 거죠. 저도 성장하고 우리 같이 성장하는 도우면서 거죠. 또 변함을 도우면서 본인도 변하겠다 하시는 거고.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국민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저 그 플랫폼에 말입니다. 그 아까 말한 그 이제 정말 윤희숙 의원님 존경하고 돕겠다는 그 많은 젊은이들 함께 하고 그래서 서로 논의를 하는 일종의 그 플랫폼이 어떤 국민 사랑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요. 네. 윤희숙 사랑방. 윤희숙 사랑방 런칭 여러분 많이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아주 반응이 뜨겁고 윤희숙 위원장님을 응원하는 댓글이 아주 많이 올라왔네요. 자, 이게 이 하나씩 언급하기가 좀 다 힘들 만큼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윤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청자들께 한마디 이제 인사 말씀 하시는 걸로 오늘 이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애정이 많으시니까 한 말씀 해주시고. 자, 여러분, 이제 윤희숙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 인사 말씀 드리는 거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이거 꼭 할까요? 네. 네. 국민 여러분, 저 내기대 윤희숙인데요. 요 며칠 뭐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국민 여러분 너무너무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실망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참아주시죠. 지금 뭐 네. 경험 없는 그 후보를 세우신 게 또 국민 여러분들이시고 네.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그 기대하는 바를 펼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또 말없이 송아지를 키우고 있는 당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77일 열심히 하겠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걸 이기는 선거로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의원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좀 다시 모시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